그날 새벽 나는 한겨울 계단에 내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누가 나를 여기 앉혀놨는지 잘못했어요. 기억나지 않았다. 아이고, 다만 추워요. 분명한 건 문 안에서는 며느라들이에요. 며느리가 따뜻한 국을 끓이고 있었다는 잘못했어요. 사실이었다. 나는 아이고, 손가락이 추워요. 파래질 때까지 그 문 앞에서 며느라들이에요. 떨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잘못했어요. 나는 깨달았다. 이게 아이고, 처음이 추워요. 아니라는 걸. 며느- 안녕하세요. 시니어 뻔뻔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치매 어머니를 둔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손길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것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나는 올해 78이다. 아니, 그쯤이었던 것 같다. 요즘은 날짜도 계절도 헷갈린다. 사람들은 나를 치매 환자라고 부른다. 아들은 이틀에 한 번, 길면 사흘 만에 집에 들어온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다른 사람이 된다. 나를 씻기고 머리를 말려주고 내복 위에 두꺼운 옷을 겹겹이 입혀준다. 어머니, 따뜻하게 계셔야죠. 그 말이 참 고마워서 나는 그 얼굴을 오래 쳐다본다. 이 여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서, 정말로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다. 목욕할 때도, 머리를 말려줄 때도 마치 자기 어머니를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 손길을 느낄 때마다 이게 꿈이 아니라고 중얼거렸다. 이 며느리가 정말 내 아들을 낳은 그 여자가 맞다고.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마음이 편했다. 하지만 아들이 출근하는 순간 집안 공기가 달라진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식는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나는 놀란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혀가 굳어버린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그저 그 변화를 지켜볼 뿐이다. 웃음이 사라지고 입술이 일자가 되고 눈동자가 어떤 감정도 담지 않는다. 마치 영화배우가 분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철저하다. 그녀는 완벽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내가 실수를 할 때마다 그 변화는 더 심해진다. 어제도 그랬다.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었다. 며느리가 사놓은 국을 조금 떠먹고 밥을 몇 숟갈 집어먹었을 뿐인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다. 또 쌌네, 또. 며느리는 혀를 찼다. 나는 뭘 잘못했는지 몰랐다.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었다. 음식이 있으면 먹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배고픈데 먹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혀가 꼬여서 항의의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며느리의 목소리만 계속 들렸다. 또 쌌네, 또. 마치 주문처럼. 며느리는 외투를 들고 오지 않았다. 내복 차림 그대로 나를 끌어당기듯 현관으로 데려갔다. 손목이 따끔거렸지만 그보다 기분이 이상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치매 때문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건가? 내 혀가 내 생각을 따라가지 못했다. 마치 내 몸이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 내 몸이 저항하고 싶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끌려갔다. 온순한 양처럼. 냄새나니까 밖에 좀 나가 계세요. 문이 닫혔다. 찬 공기가 뼛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계단에 쪼그려 앉았다.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몰랐다. 다만 문 안쪽에서 텔레비전 소리와 전기난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따뜻함은 그 안에만 있었다.
나는 그 밖에 있었다. 계단 위의 차가운 돌바닥이 내 내복 엉덩이를 집어삼켰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랐다. 평생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발이 저리고 등이 시렸다. 손가락 끝은 파래졌다. 내복만으로는 부족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 아주 충격적인 이유는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문 앞에서 얼어가고 있었다. 한두 시간이 아니라 밤새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다. 기억이 없으니 확실하지 않다. 혹시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는 건 아닐까? 내 몸은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머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아니, 기억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밤하늘이 검어졌나, 아직 밝나. 그것도 몰랐다. 다만 추위만 점점 심해졌다. 바람이 계단 사이로 스며들었다. 이 동네는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건물 옆 건물들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사람이 없었다. 도움을 청할 누군가도 없었다. 혹시 내가 소리를 질렀을까?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니,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 같다.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습관 때문에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나중에 아들이 돌아오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럼 다시 따뜻해질 거라고.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 뿐이었다. 문이 닫히면 또 다시 추워진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기억은 흐릿하지만 몸은 기억했다. 이 계단의 냄새를, 이 추위를, 이 외로움을, 반복되는 이 악순환을, 혼자 앉아 있는 그 기분을, 밤이 얼마나 긴지도, 아들이 없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하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가 내 등을 등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 안에서는 따뜻한 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 냄새가 계단까지 흘러나왔다. 나는 그 냄새만 맡으며 계단에 앉아 있었다. 추운 공기 속에서 따뜻한 냄새만 맡으며 언제쯤 문이 열릴까 생각하며 내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며 그 국이 누구를 위한 건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 웃음이 누구를 위한 건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들을 기다리다가도 가끔은 깨달았다. 아들이 없는 날이 훨씬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날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심지어 나도 기억이 없으니까 이게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 10번째인지도 알 수 없다. 혹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저 계단에 앉아 있다. 밤이 오면 계단에 앉아 있고 아침이 오면 아들의 발소리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발소리가 들리면 모든 게 괜찮아진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날은, 내일은 또 모르겠지만, 또 쌌네, 또. 며느리는 혀를 찼다. 나는 뭘 잘못했는지 몰랐다. 배가 고파서 이것저것 집어먹었을 뿐인데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냉장고 문을 열었고 국이 보였고 밥이 있었다. 그래서 먹었다.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단순한 행동이 마치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또 쌌어. 정신을 차려야지. 나는 입을 다물었다. 말을 하려고 해도 혀가 꼬였다.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배고프면 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하지만 그런 말들을 꺼낼 수 없었다. 며느리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다. 마치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그때였다. 며느리가 외투를 찾으러 가지 않았다. 그냥 나를 현관으로 끌어당겼다. 손목이 따끔거렸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었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저항할 수 없었다. 몸이 굳어 있었다. 아니, 내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닐까? 저항하면 더 심해질까봐. 아들에게 들킬까봐.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냄새나니까 밖에 좀 나가 계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데 시간이 걸렸다. 나가라니. 어디로? 얼마나 오래? 하지만 묻지 못했다. 문이 이미 닫혀 있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나는 계단에 쪼그려 앉았다. 왜 여기 있는지,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몰랐다. 정신이 맑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문 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났다. 그리고 전기난로가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다. 따뜻함은 그 안에만 있었다. 나는 그 밖에 있었다. 계단에 찬 돌이 내 내복을 파고들었다. 손가락이 점점 차가워졌다. 발이 저렸다. 내 몸이 서서히 경직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는 건지 멈춘 건지 알 수 없었다. 어두워졌나 밝아졌나. 기억이 흐릿했다. 다만 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바람이 계단 사이로 스며들었다. 내 몸이 떨렸다.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 사람이 없는가? 재개발 지역이라고 했다. 그래서 건물들이 하나둘 비어가고 있었다. 사람이 사라지는 동네. 마치 나처럼. 혹시 누군가 나를 보지 않을까? 혹시 누군가 물어보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마주친 사람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이 계단과 이 추위만 선명했다. 그리고 문 안의 따뜻함. 그 대비가 자꾸만 떠올랐다. 시간이 더 지났다. 손가락이 파래졌다. 입술도. 내복만으로는 부족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충격적인 이유는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기다렸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언제 문이 열릴지도 모르면서 혹시 이게 처음은 아닐 것 같았다. 몸이 이 추위를 아는 것 같았다. 이 외로움을. 하지만 기억이 없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는지. 치매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잊고 싶은 건가? 잊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밤이 깊어졌다. 아니, 밤인지 낮인지도 알 수 없었다. 시간 감각이 없었다. 다만 추위와 외로움만 있었다. 그리고 문 안의 따뜻함. 그 대비가 더 견디기 힘들었다. 따뜻함이 보이는데 닿을 수 없다. 냄새만 맡을 수 있다.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가장 잔인했다. 가끔 나는 소리를 내고 싶었다. 누군가 나를 봐달라고. 누군가 나를 도와달라고.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두려움 때문일까? 아니면 습관 때문일까? 아들이 걱정할까봐. 아들이 일이 더 많아질까봐. 아들이 나를 버릴까봐. 그래서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저 계단 위에서 입을 다물고 문이 열릴 때마다 나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 문은 이웃 누군가의 것이었다.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었다. 사람이 거의 없었다. 가끔 아래층 할머니가 문을 연다. 나를 본다. 그리고 다시 닫는다. 누군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하지만 그 순간 이 집의 문이 툭 열렸다. 남의 집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너무 날카로웠다. 너무 위협적이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모두가 외면했다. 나는 점점 작아졌다. 계단 위에서
점점 사라졌다. 세상에서 나는 여기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추위는 내 몸을 서서히 빼앗아가고 있었다. 온기를, 존엄을, 나라는 존재를, 그리고 언젠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아들이 돌아오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이다. 내가 다시 따뜻해질 것이다. 다시 사람처럼 대접받을 것이다. 다시 웃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나는 밤을 버텼다. 밤마다 문 안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 냄새만 계속 흘러나왔다. 이 동네는 곧 재개발이 들어온다고 했다. 그래서 집들이 하나둘 비워졌다. 사람들은 떠났고 남은 건 텅 빈 건물들 뿐이었다. 나 같은 노인이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와주지 않는 사람들, 우린 모두 잊혀가고 있었다. 가끔 아래층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내다본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그 목소리에 내 눈이 떠진다. 누군가 나를 본다.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입을 열려고 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집의 문이 툭 열린다. 남의 집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 날카롭다. 마치 칼날처럼. 아래층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다시 문을 닫는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다. 이웃도 동네도 아무도. 이웃들은 안타까워한다. 나는 그것을 안다. 가끔 들리는 속삭임. 저 할머니 봤어? 응, 계단에서 자더라고. 누군가 신고해야 하지 않나? 하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괜히 엮였다가 봉변당할까봐. 괜히 일을 만들 것 같아서. 나도 그들을 이해한다. 세상은 자기 일로 바쁘니까. 나처럼 잊혀가는 사람을 챙길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두는 조용히 외면한다.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그렇게 며칠이 지난다. 일주일이 지난다. 기억이 없어서 정확히 얼마나 되었는지 모른다. 다만 몸이 안다. 계단 위에서 밤을 지낸 횟수를, 추위를 견딘 횟수를, 아들을 기다린 횟수를, 내 몸은 이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머리는 잊어도 피부는 기억한다. 뼈는 기억한다. 어떤 날은 내가 서성인다. 계단 주변을 왔다 갔다 한다. 혹시 내가 움직이면 따뜻해질까? 혹시 내가 움직이면 누군가 나를 볼까? 하지만 이 동네는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재개발 예정이라는 공고가 붙어 있는 건물들. 창문은 모두 검다.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 마치 죽은 도시 같다. 그리고 나는 그 죽은 도시의 유령이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까? 하지만 아무도 마주치지 않는다. 어떤 날은 내가 계단에서 잠을 든다. 꿈을 꾼다. 아들이 집에 온다. 따뜻한 방에 들어간다. 밥을 먹는다. 가족처럼 앉아 밥을 먹는다. 그런 꿈.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이다. 찬 계단, 어두운 밤, 닫힌 문, 그 반복.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릿해진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더 이상 모르겠다. 누군가 신고를 했다는 말도 들었다. 아주 오래전, 아니 최근인지도 모르겠지만 동주민센터에서 누군가 왔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 며느리가 뭔가 말했고 아들도 있다고 말했고 그들은 돌아갔다. 내가 치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얼굴이 변했다. 치매 환자는 믿을 수 없다. 치매 환자의 말은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아니, 나를 봐도 본 게 아니었다. 나는 증거가 아니었다. 점점 나는 계단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된다. 이 계단이 나의 집이 된다. 이 계단이 나의 세상이 된다.
혼자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운명이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저항하는 것도 힘들어진다. 목소리를 내는 것도 힘들어진다. 기억하는 것도 힘들어진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쉽다. 그냥 기다리는 게 쉽다. 그냥 조용하게 사라지는 게 쉽다. 밤이 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를 버리는 것 같다. 혹은 내가 더 많이 혼자라는 걸 깨닫는 것 같다. 횃불처럼 켜지는 창문들도 점점 줄어든다. 재개발이 다가올수록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나만 남는다. 나만 계단 위에서 기다린다. 아들을, 따뜻함을, 누군가의 손을. 하지만 아들이 올 때마다 모든 게 변한다. 나도 변한다. 며느리도 변한다. 깨끗해진다. 따뜻한 옷을 입는다. 웃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들은 안심한다. 어머니가 괜찮으시네요. 그 말에 며느리는 수줍게 웃는다. 네, 요즘 정신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아들이 나를 쓸어 안는다. 그 팔의 온기가 며칠을 버틸 수 있게 해준다. 그 순간만큼은 나는 다시 사람이 된다. 다시 누군가의 어머니가 된다. 다시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 짧다. 하루, 이틀, 길어야 사흘. 그러고 나면 또다시 아들이 출근하는 순간 또다시 변한다. 모든 게 변한다. 또다시 계단으로 나간다. 또다시 추워진다. 또다시 혼자가 된다.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말할 수 없으니까. 기억할 수 없으니까. 증명할 수 없으니까. 가끔 나는 이 현실이 미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게 진짜일까? 내 아들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니. 내 며느리가 이럴 리가. 하지만 다시 생각한다. 아들이 알까? 아들이 이 모든 걸 알까? 아들은 밖에 있으니까. 아들은 모른다. 아들이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계단에서 밤을 지낸다는 걸. 아들이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라져 간다는 걸. 이 동네는 여전히 조용하다. 나는 여전히 계단 위에 있다. 문 안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국을 끓이고 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주 충격적인 이유는 이것이 정상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다. 모두가 외면한다. 마치 나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이 동네에서 나는 천천히 사라지고 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게, 그저 조용히. 아들이 돌아오는 날이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집안은 깨끗했고 나는 말끔한 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도 단정했고 손톱도 깔끔했다. 마치 며느리가 날 위해 얼마나 열심히 돌봤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처럼. 그리고 아들은 그것을 모두 믿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좀 괜찮으세요? 아들은 안심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인다. 여보, 고생 많았어.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다. 겸손한 척, 헌신적인 척. 하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 혹은 내 몸이 안다. 본능처럼 나는 그 장면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무엇이 이상한지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기억이 없으니까. 혹은 두려움 때문에. 아들이 나를 믿지 않을까봐. 아들이 나를 정신 나간 할머니라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웃었다. 아들은 나에게 물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나는 대답했다. 괜찮다. 좋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했다. 아들이 안심할 필요가 있었다. 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이 집에 와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도록. 아들이 나를 안는다. 그 팔이 따뜻하다. 그 팔 안에서 나는 모든 걸 잊는다. 계단의 추위를, 밤샘의 외로움을, 며느리의 목소리를, 모든 게 사라진다. 단지 아들의 따뜻함만 남는다. 그 순간만큼은 나는 다시 사람이다. 다시 사랑받는 어머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 짧다. 아들이 씻으러 간 사이 며느리는 나에게 다가온다. 눈빛이 변한다. 밥은 먹지 말고 가만히 있기만 해. 목소리도 달라진다. 차갑고 위협적이다. 내 몸이 경직된다. 아들이 있는데도, 아니, 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두렵다. 밤이 된다. 아들이 옆에 있다. 나는 조용히 누워 있다. 숨도 조심스럽게 쉰다. 옆방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소리가 들린다. 엄마는 요즘 어때요? 아들이 묻는다.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치매도 진행이 더디신 것 같아요. 며느리가 대답한다. 거짓말이다. 하지만 아들은 믿는다. 정말 다행이야. 엄마가 편해질 수 있어서. 아들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며느리의 계획을 이해했다. 아들이 나를 믿게 하는 것. 아들이 자신을 신뢰하게 하는 것. 내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 말은 들리지 않는다. 내 호소는 무시된다. 내 기억은 착각이 된다. 아침이 온다. 아들이 일어난다. 출근 준비를 한다. 나는 그 모습을 본다. 아들의 피곤한 얼굴, 야간 근무로 인한 피로, 그 피로 위에 내 문제까지 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들이 힘들어한다. 아들이 일을 못한다. 아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는다. 어머니, 요즘 정말 좋아지셨어요. 계속 이렇게 편안하시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한다. 아들이 나를 본다. 미안한 눈으로.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아들이 나를 안는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들이 나간다. 현관문이 닫힌다. 공기가 바뀐다.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식는다. 입가의 미소가 사라진다. 그 변화는 너무나 극적이다. 마치 배우가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밖에 나가.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걸 안다. 저항하면 더 심해진다. 저항하면 아들이 알까봐 더 두렵다. 그래서 나는 순순히 계단으로 나간다. 내복을 입은 채로,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 아들이 올 때는 완벽한 며느리, 아들이 나갈 때는 차가운 학대자. 나는 그 둘 사이에서 무너진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모르게 된다. 혹은 둘 다 진짜라는 것을 안다. 며느리는 정말 완벽하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웃도 아들도 아무도. 그녀는 일을 계획적으로 한다. 아들이 들어올 때마다 나를 깨끗이 준비시킨다. 깨끗한 옷, 깨끗한 몸, 깨끗한 외모. 모든 게 완벽하다. 그리고 아들은 그것만 본다. 계단에서의 나를 모른다. 밤샘의 나를 모른다. 추위에 떠는 나를 모른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이게 내 죄일까? 내가 치매여서, 내가 기억을 못해서, 내가 증명할 수 없어서, 아니면 이게 세상의 죄일까? 약한 자를 외면하는, 보고도 보지 않는, 그래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아들이 나를 안길 때 나는 모든 걸 용서한다. 그 팔의 온기 때문에. 그 팔 안에서만큼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니까. 그 팔 안에서만큼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나는 계속 말하지 않는다. 계속 참는다. 계속 아들을 믿는다. 아들이 알아주기를. 아들이 구해주기를. 하지만 아들이 나갈 때마다 현실로 돌아온다. 계단,
추위, 외로움, 이 현실은 계속된다. 어떤 아들의 포옹도 이 악순환을 깨뜨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들은 모르니까. 아들은 자신을 신뢰하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깨뜨릴 수 없다.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며느리는 아주 완벽한 배우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무대의 소품일 뿐이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필요 없을 때는 사라지는, 가끔 문제를 일으키는 소품. 하지만 아들은 그것을 모른다. 며느리의 완벽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 아주 충격적인 이유는 그것이 가족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들에게 말하지 못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기억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들이 나를 믿지 않을까 봐서다. 며느리가 나를 밖에 내보내.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미친 엄마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나를 병원으로 보낼까? 치매가 심해졌다고 판단할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들이 나를 버릴까? 아들이 나를 요양시설에 보낼까?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낼까? 며느리는 너무나 완벽하다. 이웃들도 쉬쉬한다. 괜히 엮였다가 봉변당한다. 그 말이 들렸다. 사람들도 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보고도 본 척하지 않는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 침묵이니까. 아무도 책임지고 싶지 않다. 아무도 관여하고 싶지 않다. 법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안다. 이 동네에는 나 같은 사람이 많다. 늙은이들, 혼자인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우리는 모두 조용히 계단에 앉아 있다. 조용히 추위를 견딘다. 조용히 사라진다. 아무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는다.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나는 때로 생각한다. 이게 나의 죄일까? 내가 약해서,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없어서, 내가 기억을 못해서, 내가 증명할 수 없어서, 아니면 이게 세상의 죄일까? 약한 자를 외면하는 것이, 보고도 보지 않는 것이, 들어도 듣지 않는 것이. 세상은 조용했고 나는 점점 작아졌다. 어느 날 새벽에 현관 앞에서 쓰러졌다. 그날도 내복 차림이었다. 차가운 계단 바닥이 등에 닿았고 숨이 가빠왔다. 심장이 아팠다. 이게 끝일까? 이렇게 계단에서 죽는 건 아닐까?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게. 그 순간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젊은 시절이다. 나는 아이를 키웠다. 밤새 울던 아들을 안고 겨울 새벽을 버텼다.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리 치매가 와도, 아무리 기억이 흐릿해도 그 기억만은 남아 있었다. 아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그 본능,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그 모성애. 그것이 나를 일으켰다. 죽음 앞에서도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 몸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 나를 봐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아들을 지키려면 먼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현관 앞에서 나는 기어이 몸을 일으켰다. 모든 게 흔들렸다. 시력도, 청력도, 기억도, 손도 떨렸다. 발도 떨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다. 계단 난간에 붙은 작은 CCTV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언제 설치됐는지는 모른다. 누가 설치했는지도 모른다. 아들이 설치했을 수도 있다. 이웃이 설치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유일한 증거였다. 내가 여기 있다는 증거.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 나는 그 앞에 섰다.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그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추워요. 문 좀 열어주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혀가 굳어 있었다. 입술도 파랬다. 하지만 내 몸은 움직였다. 영상 속에 보이도록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추워요. 추워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그 앞에서 몇 시간을 섰을 것이다. 밤새 섰을 것이다. 같은 말을 반복하며 마치 주문처럼, 마치 기도처럼 누군가가 나를 봐달라고,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인정해달라고,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달라고, 내가 학대받고 있다는 걸 알아달라고. 다음 날 아들이 집에 왔다. 나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기억이 없는데. 하지만 알았다. 내 몸이 반응했다. 발소리만으로도. 아들의 발소리는 다르다. 묵직하고 빠르고 걱정으로 가득하다. 그 걱정이 내게 닿았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다. 완벽한 배우처럼. 하지만 그날은 다른 무언가가 감돌았다. 불안감, 초조함, 손이 떨렸다. 그것을 본 건 나뿐이었을 것이다. 아들은 여전히 그녀를 믿고 있었으니까. 경찰과 동주민센터 사람이 함께 들어왔다. 내가 몰래 신호를 보낸 게 아니었다. 누군가가 영상을 봤다. 이웃 중 누군가. 아래층 할머니일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누군가가 결국 움직였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침묵을 깨뜨렸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봤다는 것이다. CCTV에는 밤마다 계단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이 찍혀 있었다. 날씨가 궂은 날도, 눈이 오는 날도, 추운 새벽도, 모두 나를 밖으로 내보낸 며느리의 모습도, 문을 닫는 모습도, 아래층 할머니가 나를 보는 모습도,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다. 증거, 명백한 증거. 며느리는 소리를 질렀다. 이건 오해입니다. 이건 오해예요. 목소리가 악을 쓰고 있었다. 공포에 가득 차 있었다. 그 목소리에 나는 깨달았다. 그동안 나를 괴롭힌 것이 누구인지, 그동안 나를 계단으로 내보낸 것이 누구인지,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확인했다. 증거 앞에서 거짓은 통하지 않는다. 아들은 말을 잃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다. 자신이 신뢰했던 아내, 자신이 믿었던 여자, 그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대했다니, 밤마다 계단에 내보냈다니, 겨울 새벽을 혼자 견디게 했다니. 엄마 미안해. 아들이 내 손을 잡고 울었다. 그 손의 온기가 따뜻했다. 그 눈물이 몇 달간의 무게를 풀어주는 것 같았다. 미안해. 엄마.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내가 못 봐줘서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이 울었다. 그 모습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약해서, 내가 치매여서. 하지만 동시에 내가 알았다. 아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들이 나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경찰이 며느리를 데려갔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까지 들렸다. 부인하는 목소리, 거짓말하는 목소리.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CCTV. 그 작은 카메라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나의 고통을, 나의 절망을, 나의 존재를. 집을 나왔다. 이 집에서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했다. 아들이 말했다. 경찰도 말했다. 법도 인정했다. 내가 학대받았다는 것을, 내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요양시설로 옮겨졌다. 따뜻한 이불이 있었다. 따뜻한 밥이 있었다. 누군가 나를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간호사, 요양보호사, 나를 학대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
그 첫밤 나는 계단을 꿈꾸지 않았다. 오히려 깨어났다. 침대에서, 따뜻한 침대에서, 그리고 울었다. 안도감에, 후회에, 왜 내가 더 일찍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 왜 내가 더 일찍 그 카메라 앞에 서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기억한다.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는 것을, 내 혀가 나를 배신했다는 것을, 내 기억이 나를 약하게 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내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 본능은 나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주 충격적인 이유는 말할 수 없는 진실도 결국 들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젊은 시절 나는 아이를 키웠다. 밤새 울던 아들을 안고 겨울 새벽을 버텼다. 그때는 내 기억이 명확했다. 아들의 울음소리, 아들의 따뜻한 체온, 아들을 지키려는 내 본능, 모든 것이 선명했다. 그 당시에는 기억을 잃을 일이 없었다. 몸과 마음이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내 기억은 흐릿하다. 오늘이 언제인지도 모른다. 어제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머리는 자꾸만 멀어진다. 마치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끝나기 전에 사라진다. 말하려던 것을 잊는다. 사람을 만나도 처음 만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도 내 몸은 기억한다. 계단의 냄새를, 추위를, 아들의 발소리를, 며느리의 목소리를, 모든 것을. 기억이 사라져도 몸은 절대 잊지 않는다. 그것이 본능이다. 생존의 본능, 모성의 본능, 피부에 새겨진 기억, 뼈에 갇힌 공포. 요양시설에서 나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잔다. 따뜻한 침대에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하지만 밤이 되면 깨어난다. 계단에서의 악몽이 찾아온다. 추위가 나를 흔든다. 비명이 나온다. 내 비명인지 누군가의 비명인지 모르겠다. 가슴이 철렁 내린다. 심장이 튀어나올 듯이 뛴다. 간호사가 나를 흔든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그 말이 반복된다. 안전한 곳. 하지만 내 몸은 안전을 모른다. 내 몸은 경계하고 있다. 언제 또 문이 닫힐지 모르니까. 언제 또 계단으로 밀려날지 모르니까. 손이 떨린다. 입술이 파란다. 차가운 기억이 밀려온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진정된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안전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천천히 돌아온다. 현실로. 요양시설의 따뜻한 침대로. 아들이 온다. 매일이 아니라 자주 온다. 요양시설 규칙상 하루에 몇 시간씩. 아들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하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못 봐줘서. 나는 그 말을 듣는다. 듣기만 한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듣고 느낀다. 그 목소리 속의 진심을. 아들이 나를 안을 때 내 몸이 움찔거린다. 낯선 사람이 나를 잡을까봐. 다시 밀려날까봐. 반사적으로 긴장한다. 하지만 곧 깨달는다. 이 팔은 따뜻하다.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아들이다. 아들이다. 서서히 긴장이 풀린다. 엄마 알아봐요? 아들이 묻는다. 나는 대답한다. 응.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들이 울음을 흘린다. 그 눈물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진다. 따뜻한 눈물이, 미안함의 눈물이, 사랑의 눈물이. 의사가 말한다. 내 치매는 진행성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학대의 충격으로 인해 일부 기억이 더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고. 그리고 동시에 트라우마로 인해 일부 기억은 더 강렬하게 남을 것이라고.
나의 경우 계단, 추위, 두려움 같은 감각적 기억이 가장 끈질기게 남을 것이라고 한다. 나는 그것을 이해한다. 내 몸으로, 밤마다 깨어나는 경험으로, 계단이 나타나는 악몽으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경험으로, 경찰 조사가 있었다. 며칠에 걸쳐 나는 얼마나 기억했을까? 얼마나 말할 수 있었을까? 기억이 없었지만 몸이 대답했다. 추위로, 공포로, 눈물로. 경찰관들은 내 말을 기록했다. 내 몸의 반응을 기록했다. 증거로. 어머니의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했지만 나는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재판이 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 여기 있을 것 같다. 증인으로 나가야 할 수도 있다. 법정에서 며느리를 마주하며. 하지만 내 기억이, 내 말이 충분할까? 떨리는 목소리로 제대로 증언할 수 있을까? 변호사가 말했다. CCTV 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나의 증언보다도, 내 기억보다도, 나의 말보다도 카메라가 본 것이 진실이라고. 그 영상 속에 나의 고통이 모두 담겨 있다고. 그것이 아이러니다. 말할 수 없었던 내 진실이 카메라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 내가 증명하지 못한 것이 기계가 증명했다는 것. 내가 하지 못한 말을 영상이 해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다. 그 카메라 때문에, 누군가 그 카메라 영상을 본 이유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내 고통을 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행동했다는 것을. 아들이 나를 데리고 나온다. 요양시설에서 산책을 한다. 공원에서 햇빛이 따뜻하다. 나는 깜짝 놀란다. 이렇게 따뜻한 햇빛이 있었나? 계단에서는 햇빛이 없었다. 계단에서는 차가운 것만 있었다. 어두움만 있었다. 여기는 다르다. 햇빛이 있다. 나무가 있다. 사람들이 있다. 아들이 내 손을 잡는다. 손이 따뜻하다. 나는 이 손을 기억하고 싶다. 비록 내일 잊을지 모르지만, 비록 내일 다시 묻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은 기억하고 싶다. 아들이니? 내가 묻는다. 아들이 웃는다. 네, 엄마. 나예요. 나는 믿는다. 이 목소리를, 이 따뜻함을, 이 사랑을. 기억이 없어도 믿을 수 있다. 본능이 알려준다. 이 사람은 나의 것이라고. 요양시설로 돌아온다. 밤이 온다. 악몽이 온다. 하지만 아침이 와도 산책이 있다. 햇빛이 있다. 따뜻한 밥이 있다. 누군가 나를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 의료진, 간호사, 다른 입주자들, 나를 해치지 않는 사람들. 내 기억은 사라지고 있다. 계절도 모른다. 사람도 자꾸 헷갈린다. 하지만 내 본능은 살아있다. 생존의 본능, 사랑하는 자를 지키려는 본능, 누군가를 신뢰하는 본능.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치매가 와도, 아무리 기억을 잃어도, 어떤 날은 내가 현관문을 본다. 요양시설의 현관문. 나는 그것을 본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습관처럼. 하지만 누군가 나를 안는다. 간호사가,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더 이상 나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이 반복된다. 천천히 나는 이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배운다. 천천히 내 몸이 긴장을 푼다. 천천히 내가 숨쉬기 시작한다. 깊게, 천천히, 마음껏. 의사가 말한다. 나의 회복은 느릴 거라고. 트라우마는 깊으니까. 하지만 가능하다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랑이 필요하지만, 안전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여기서 받을 수 있다고. 아들은 매일이 아니어도 자주 온다.
아들이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몸이 진정된다. 내 몸이 알고 있다. 이 사람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라고. 젊은 시절 나는 아들을 지켰다. 밤새 울던 아들을, 겨울 새벽을, 굶주린 밤을, 무섭던 밤을. 지금 아들은 나를 지킨다. 요양시설에서, 재판정에서,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법정에서 나를 변호하며 본능은 원을 그린다. 부모가 자식을 지키고 자식이 부모를 지킨다. 세대를 거쳐 이어진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가족이다. 기억이 없어도, 말이 없어도 그것은 존재한다. 언제나. 아주 충격적인 이유는 사라지는 기억보다 본능이 더 강하다는 것이었다. 댓글 남겨주세요. 당신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경찰과 동주민센터 사람이 함께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은 진지했다. 나는 그들이 왜 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몸은 알았다. 뭔가 크게 바뀌는 날이라는 것을. CCTV 영상이 있다고 했다. 내가 계단에 앉아 있는 영상. 밤마다, 날씨가 궂은 날도, 눈이 오는 날도, 추운 새벽도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기억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눈물이 나왔다. 몸이 아는 그 고통이. 며느리는 소리를 질렀다. 이건 오해입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실이 드러났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들은 말을 잃었다. 영상을 본 아들의 얼굴이 무너졌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대했다는 것. 그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 컸다. 아들의 세계가 무너졌다. 신뢰가 깨졌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경찰관이 물었다. 어머니, 이게 맞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기억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내 몸이 대답했다. 떨림으로, 눈물로, 비명으로. 네, 맞습니다. 그 말을 누가 한 건지도 모르겠다. 내가 한 말인지, 내 몸이 한 말인지.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며느리가 끌려나갔다. 경찰에 의해. 그녀의 목소리가 계단까지 들렸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말하는 목소리. 공포의 목소리.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카메라가 본 진실은 속일 수 없다. 아들이 나를 안았다. 강하게. 마치 나를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이 울었다. 내 어깨가 아들의 눈물로 젖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아들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자신의 아내에게 기만당한 아들도.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빠진 아들도. 우리는 모두 그 여자의 거짓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엄마는 요양시설로 가실 거예요. 의료진이 말했다. 이 환경에서는 회복이 어렵다고.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나는 대답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기억이 흐릿했으니까. 하지만 내 몸은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 집에서. 짐을 싸는 동안 나는 이 집의 모든 것을 본다. 아들과 함께했던 순간들, 며느리에게 속았던 순간들, 계단으로 밀려났던 순간들, 모든 게 섞여 있다. 기쁨과 고통이, 사랑과 배신이. 아들이 나의 손을 잡는다. 엄마, 좋은 곳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전문가들이 있는 곳으로. 엄마를 잘 돌봐드릴 곳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이해한다.
아들이 나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요양시설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본다. 익숙한 거리. 이 동네. 재개발이 진행되는 이 동네. 텅 빈 건물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계단에 앉아 있을 것이다. 누군가 CCTV를 봐줄 때까지. 요양시설에 도착했을 때 나는 현관문을 본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이 문도 닫힐까? 나를 밖으로 내보낼까? 하지만 간호사가 나를 안내한다. 안으로. 따뜻한 안으로. 침대가 있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이불. 나는 그것을 본다. 오래 본다. 이게 진짜일까? 이게 내 침대일까? 내가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어도 될까? 간호사가 말한다. 여기가 당신의 방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다. 몇 번을 듣는다.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밤이 된다. 첫밤. 침대에 누워 있다. 따뜻하다. 추워하지 않다. 나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깨어난다. 악몽에서, 계단에서, 차가운 계단에서, 손가락이 파란색이 되는 악몽에서 간호사가 나를 흔든다.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안전해요. 그 말이 나를 현실로 돌려놓는다. 천천히 깨어난다. 따뜻한 침대에서, 따뜻한 요양시설에서 아들이 온다. 다음 날,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인다. 하지만 나를 보는 눈빛에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다. 그것은 결심이다. 나를 지키겠다는. 엄마, 여기가 좋아요? 아들이 묻는다. 나는 대답한다. 응,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들이 내 손을 잡는다. 따뜻한 손. 나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손. 며느리의 체포는 기사가 됐다고 했다. 인터넷에도 올라왔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 보고 싶지도 않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이것이다. 문이 열렸다는 것. 진실이 드러났다는 것.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경찰 조사는 계속된다. 나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기억이 없다. 그래도 괜찮다고 했다. CCTV 영상이 증거라고. 그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변호사가 온다. 재판에 대해 설명해준다. 며느리가 벌 받을 것이라고. 나라도 보상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돈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안전하고 싶다. 따뜻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 시간이 지난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기억은 여전히 흐릿하지만 내 몸이 진정된다. 밤이 덜 무섭다. 현관문이 덜 두렵다. 누군가 나를 챙기는 것이 익숙해진다. 아들은 계속 온다. 매일이 아니어도 자주. 나는 매번 아들을 처음 보는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내 몸은 안다. 이 사람은 나의 것이라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이 사람은 나를 지킨다고. 법정에 서는 날이 온다. 나는 거기서 며느리를 본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증거가 있으니까. 증인이 있으니까. 누군가 나를 봐주니까. 어머니, 이 여자가 맞나요? 변호사가 묻는다. 나는 대답한다. 기억으로가 아니라 본능으로, 몸으로. 네, 맞습니다. 판결이 나온다. 며느리는 유죄다. 징역형을 받는다. 그 판결문을 들을 때 나는 울었다.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 진실이 승리했다는 생각에. 아들이 나를 안는다. 법정 밖에서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이제 편하셔도 돼요. 나는 아들의 품에 안긴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문이 열렸다. 계단의 문이 열렸다. 진실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이제 자유다. 아주 충격적인 이유는 문이 닫혔던 날과 열렸던 날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나는 가끔 기억을 잃는다. 어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이 몇 월인지,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머리는 계속 멀어진다. 의사가 말했다. 이것이 진행성 치매라고,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고. 하지만 추위는 잊지 않는다. 문 앞에 앉아있던 밤의 냄새와 공기는 아직도 몸에 남아있다. 손가락이 파래졌던 그 느낌,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던 그 공포,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이 없어도 몸은 기억한다. 창백해진 입술의 감각, 떨리는 손가락의 통증, 어둠 속에서 혼자라는 절망감. 아들은 매주 온다. 요양시설에. 나는 매번 그를 처음 보는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몸이 반응한다. 이 사람을 안다고,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엄마, 안녕하세요. 아들이 인사한다. 매번 같은 인사. 나는 대답한다. 응,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들이 나를 안는다. 그 팔의 온기로 모든 게 연결된다. 머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가슴이 기억한다. 요양시설의 다른 할머니들도 나와 비슷하다. 모두 무언가를 잃었다. 기억을, 건강을, 가정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함께한다. 누군가 나를 보는 곳에서, 누군가 나를 챙기는 곳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간호사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밤에 잘 때, 밥을 먹을 때, 그들은 항상 나를 본다. 나를 진심으로 돌본다. 나는 그것에 감사한다.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표현한다. 그들의 손길이 내 생명이다. 재판은 끝났다. 며느리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형, 손해배상, 그런 결과들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이 없으니까. 다만 아들이 말해준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엄마는 안전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이 중요하다. 끝났다는 것, 안전하다는 것,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나는 그것을 믿는다. 아들의 말을 믿는다. 아들의 목소리를 믿는다. 아들의 손을 믿는다. 밤이 올 때마다 악몽이 찾아온다. 계단, 추위, 어둠. 하지만 그 악몽은 예전처럼 끔찍하지 않다. 왜냐하면 깨어났을 때 따뜻한 침대가 있으니까. 내 곁에 누군가 있으니까. 간호사가 나를 흔들며 말해주니까.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안전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나를 살린다. 매일 밤. 그 말이 나를 현실로 돌려놓는다. 그 말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의료진은 나를 설득했다. 법정 출석에 대해. 나는 두려웠다. 며느리를 마주할까봐.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까봐. 하지만 아들이 나를 잡았다. 엄마,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 하나로 내가 일어났다. 약해진 다리로도 일어섰다. 법정은 무서웠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CCTV. 그 영상이 나의 증언을 대신했다. 내가 말하지 못한 고통을 그것이 말해줬다. 카메라가 본 진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밤마다 계단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이, 추위에 떠는 나의 모습이 모두가 봤다. 판결문을 들을 때 나는 떨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감이었다. 진실이 승리했다는 안도감.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안도감.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안도감. 시간이 지난다. 계절이 바뀐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온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 몸은 안다. 봄이 따뜻하다는 것을, 여름이 밝다는 것을, 겨울이 와도 더 이상 계단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들은 계속 온다. 나는 계속 처음 보는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내 손은 그의 손을 잡는다. 자동으로, 본능적으로. 이것이 사랑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기억이 없어도 알고 있으니까. 요양시설의 생활은 반복적이다. 아침, 밤, 약, 간식, 저녁, 잠. 하지만 그 반복이 나를 안정시킨다. 예측 가능하다. 안전하다. 누군가 나를 해치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챙긴다. 가끔 나는 거울을 본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다. 얼굴을 모른다. 하지만 눈은 안다. 이 눈이 무엇을 봤는지, 이 눈이 얼마나 많은 밤을 견뎌냈는지, 이 눈이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얼마나 많이 빛났는지. 의사가 말한다. 내 상태는 점점 악화될 것이라고. 기억은 더 흐릿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신체는 안정적이라고. 여기서 좋은 돌봄을 받으면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오래 산다. 그 말이 이제는 두렵지 않다. 전에는 오래 산다는 게 고통이었다. 계단에서, 추위 속에서, 누군가의 학대 속에서.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오래 산다는 게 축복이다. 기적이다. 아들이 나를 공원으로 데려간다. 햇빛 아래, 나무 아래, 바람이 분다. 따뜻한 바람. 나는 눈을 감는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안전하다. 모든 게 따뜻하다. 모든 게 가치 있다. 엄마, 행복하세요? 아들이 묻는다. 나는 대답한다. 응, 그것이 진실이다. 나는 이 순간이 행복하다. 이 햇빛이, 이 바람이, 이 팔이, 이 아들이. 밤이 오면 또 악몽이 온다. 계단, 추위, 어둠.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깨어난다. 따뜻한 침대에서, 안전한 곳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곳에서.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온다. 기억은 사라진다. 하지만 사랑은 남는다. 아들의 사랑, 간호사들의 사랑, 누군가 나를 본다는 사실, 누군가 나를 챙긴다는 사실, 누군가 나를 지킨다는 사실. 가끔 내가 생각한다. 만약 그날 CCTV가 없었다면, 만약 누군가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만약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계단에서, 혼자, 계속, 점점 더 작아지며.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봤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행동했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 나는 이렇게 여기에 있다. 요양시설에서, 따뜻한 침대에서, 누군가 나를 보는 곳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곳에서 살아있다. 아주 충격적인 이유는 말할 수 없는 진실도 결국 누군가는 본다는 것이었다. 내 고통을, 내 기억이 사라져도 내 몸이 기억하는 그 고통을 누군가는 본다. 아들은 매주 온다. 나는 매번 처음 본다. 하지만 내 몸은 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인생이다. 댓글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누가 기억해 줄까요? 당신의 고통은 누가 봐줄까요? 침묵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반드시 봅니다.
시니어 뻔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가 놓친 그 누군가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